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연주. 올해 31살입니다. 1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전업주부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는 온화하고 웃는 얼굴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일 때문에 지쳐있던 저는 단골 선술집을 자주 찾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둘 다 혼자서 술을 마시던 터라 자연스레 마음이 통했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줬던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라는 뻔한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어요. 집안일을 싫어하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싫지 않으면 전업주부가 되지 않을래? 전업주부? 내가? 내가 집안일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안일은 다 맡기고 싶어. 그거야 괜찮긴 한데. 그럼 나는 일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번에 연봉 협상이 잘 돼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고생시키지 않을게. 고마워. 남편의 부탁으로 결혼을 하며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원래 집안일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라는 말도 없이 소파에 걸터 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이 신경 쓰여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아, 미안해.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왠지 안 좋아 보이는데. 미안해, 여보.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이렇게까지나 울다니.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걱정시켜서 미안해. 실은 아버지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 아버님이? 오늘 엄마한테서 연락 왔는데 집에서 간호하는 게 더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아. 어쩐데?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사시는데 몇 년 전에 병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이후 간병인을 고용하고 시어머니도 같이 간병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힘에 부친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돈은 남편이 내고 있다고 했어요. 간병인은 해가 지면 퇴근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돌봐야 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지방에 사는 시댁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자 남편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말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다시 일해줄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전업주부는 내가 꺼낸 말이었는데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로서는 좋은 시설에 입소시켜드리고 싶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터라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요양원 비용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울면서 부탁하는 걸 남편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대요. 미안해, 여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괜찮아. 아버님도 힘들어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로 난 괜찮아? 집안일도 싫지 않지만 일하는 것도 싫지 않아. 고마워. 내일 전 회사에 이야기해서 복직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에요. 남편의 성격상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몇 번이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저는 기뻤어요. 남편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채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제안한 시아버지 요양시설의 월 비용은 약 200만 원이었어요. 이를 빼면 남편에게 200만 원이 남을까 말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저축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고려하면 남편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죠. 시어머니가 알려준 요양원 비용도 평균보다는 비싼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시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시설로 보낸 것 같기도 해요. 남편도 그런 건 이해했는지 다른 시설로 보내라는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전 직장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일했던 터라 곧바로 복직을 허락받았어요. 다음 달부터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시설비는 내가 부담할게 라며 저에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번 돈은 남편과 저를 위해 쓴다 는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복직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며느라, 나다. 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그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어. 그렇군요. 시설로 들어가줬어 라는 시어머니의 표현이 다소 마음에 걸렸지만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호해 오셔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저기 며느라. 오늘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부탁이요? 혹시 국민은행 계좌 있어?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왜요? 다행이네. 매달 아들이 입금해 주는데 집 앞 ATM에서 출금하면 수수료가 나와. 얼마 안 돼도 그게 아까웠거든. 아, 그렇죠. 그런 돈이 아깝긴 하죠.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가 대신 국민은행으로 이체해 줄래? 그러면 수수료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네? 어떤 부탁이요? 입금할 때 용돈으로 30만 원도 같이 넣어주면 고맙겠어. 용돈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잖아. 남편 연금도 들어오지만 얼마 되지도 않고 시설비로도 써야 하고. 어쨌든 생활이 힘들어. 하지만 제발 부탁할게. 아들한테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몰래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애절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매달 30만 원을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내가 대신 시설비를 국민은행으로 이체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며 다음 달 월급부터 저에게 200만 원을 줬어요. 그 200만 원에 제가 직접 번 돈 30만 원을 더해서 총 230만 원을 시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다소 찝찝함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혼자서 간병해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다 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왔어 라고 말해도 못 들을 거예요. 저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쿵쾅쿵쾅 큰 발소리를 내며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야, 하연주. 남편은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라 놀랬는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뭐 찔리는 거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어?
매달 드리는 아버지 시설비 200만 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들인 나한테 시설에서 독촉 연락이 왔어. 비용 체납 유예는 2개월이래. 그러면 독촉장이 왔다는 건 최소 3개월 전부터는 돈을 안 냈다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냈다고? 그거 매달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받은 게 없다고 하던데? 뭐? 내가 준 200만 원 설마 다 쓴 건 아니지? 엄마가 그러던데 며느리가 송금해주는지 몰랐어 라고 했어. 뭐라고?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집 앞 ATM에서 돈 찾을 때 수수료 드니까 국민은행 있으면 그걸로 좀 이체해달라고. 저는 매달 꼬박꼬박 230만 원을 이체했어요. 하지만 이체명세서는 바로바로 버렸던 터라 보여줄 게 없었어요. 게다가 국민은행은 통장은 없고 체크카드뿐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이체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뭔가 당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나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분명히 제대로 이체해드렸어. 어쨌든 엄마 보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변명하려거든 나중에 해. 진짜인데. 2시간 후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아들,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엄마. 내가 송금해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괜찮아. 근데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하다니. 지금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 마음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내가 다 쓴 게 될 텐데. 진짜 한 푼도 쓴 게 없는데. 그때 식탁 위에 있던 핸드폰이 진동하면서 앱 알림을 알렸어요. 아, 맞다. 그 알림은 국민은행 어플에서 온 것이었어요. 저는 바로 어플에 인증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확실히 시어머니에게 이체한 기록이 기재돼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본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읊조렸어요. 이거. 여기 잘 봐. 분명히 어머님한테 이체한 거 기록돼 있지? 용돈으로 달라신 30만 원도 포함해서 총 230만 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보내드렸다니깐. 잠깐만. 용돈 30만 원이라니? 웬 용돈이야? 이건 어머님이 부탁한 거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당신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셔서.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네? 진짜 나는 한 푼도 몰래 쓴 적 없고 거짓말 같은 것도 안 했어. 그 말에 남편은 눈빛이 변하며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저기, 지금 여기 이체 기록 다 남아있네. 매달 이체해줬다는 게 맞구만. 그것도 용돈 30만 원과 함께. 근데 왜 받은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해? 아니야. 뭔가 착각한 건가? 설마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제스처를 취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믿을 만큼 남편은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아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며느리 엿먹이려 한 주제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사과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잖아. 얼른 연주한테 사과해.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의 남편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나는 아기는 없었어. 며느리도 아들한테 한마디 해줘. 아기가 없었다고요? 그래. 그냥 나한테 돈을 좀 쓰고 싶었을 뿐이야. 같은 여자니까 내 마음이 이해되지?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위해서 복직도 했어요. 뭘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었는데 그런 저를 어떻게 속이려 할 수 있어요? 미안해. 게다가 자기 아들을 속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도와주려고 남편은 자기 용돈까지 줄이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악마도 미안해서라도 그런 짓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다시는 보지 말자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후 시아버지는 우리 아파트에서 가까운 시설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비용은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있고요. 가족들의 신뢰를 잃은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 요구 당했다고 해요. 그동안 몇 번이나 시아버지가 모은 돈을 탕진한 전력이 있어서 그동안 몰래 쓴 돈 갚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혼당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일하고 있다네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인 거죠.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게 어떻냐고 했지만 일하는 게 생활에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쉬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요양원에도 들러서 담소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지연입니다.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맺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만남은 콘택트 렌즈를 사러 갔을 때입니다. 순서를 기다리다가 지연님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와 동시에 네 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남자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지연이었고 그 남자의 이름도 지연이었던 거죠. 서로 라는 식으로 얼굴을 마주봤고 먼저 가세요 라고 양보하는 모습이 웃겼어요. 먼저 가도 순서가 정해져 있을 텐데 왜 둘이서 양보를 했던 건지. 그래서 직원분이 다시 한번 최지연이라고 성까지 붙여서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인연이 끝일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만남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에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눈물 때문에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찾을 수도 없었고 한쪽 눈만 흐릿해져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관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렌즈를 찾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뭐 찾으세요? 렌즈를 떨어뜨렸어요. 라고 힘겹게 대답하자 그 남자는 함께 렌즈를 찾아줬어요. 어라? 당신은 지연 씨 아니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도 이름이 지연이에요. 라는 한마디에 설마 하고 흐릿한 눈으로 얼굴을 봤어요. 안경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렌즈를 무사히 찾은 저희는 둘 다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의 카페로 걸음을 옮겼고 서로를 지연이라고 부르며 인연이 신기하다며 웃었어요.
대화가 잘 통했던 건지 반가운 마음이었던 건지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쯤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젊음의 패기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에 당분간은 둘만의 생활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황금 연휴나 여름 휴가일 때는 해외여행도 즐겼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고 몇 년이 지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대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언제라도 임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임신에 도움된다는 엽산을 먹거나 식사에도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는 글을 보고 조금 불안해졌어요. 고민 끝에 일단은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했어요. 마음먹고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결과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저와 남편 둘 모두가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순조로운 삶을 살아온 탓인지 결과를 들었을 때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치료를 열심히 받기로 했어요. 순진하게 치료받으면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남편이나 저나 마찬가지였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자에게 무리가 됐어요. 치료비도 보조가 있긴 하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면 좀 더 생각해 볼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 처음 때보다 많이 힘드네. 둘이서 사는 건 어떻게든 살겠지만 병원비로 저축한 거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애 키우기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언제까지 계속 병원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 다 써버리면 우리 생활도 힘들어지겠지. 돈도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당신 몸이 제일 걱정이야. 항상 주사 자국에 멍도 들고 아프니까 말이야.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애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술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 시간을 갖자고 남편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복받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남편에게 안기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렇게 많이 울면 렌즈 다 빠질 거야. 실컷 울었던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며 하는 남편의 말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다정한 남편이 참 고마워요. 우리는 언젠가는 아이를 만날 테니 잠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결론 내렸어요. 다음 진료 예약일에 의사에게 말하자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시작해보자 라며 간단히 답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고마웠었다고 의사에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섰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 휘청이는 한 여자가 눈에 보였어요. 임산부인데 걷는 게 힘들어 보였고 저는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에 붙잡고 일으켜 세워줬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가까운 의자에 앉히고 간호사를 찾으러 갔어요. 간호사를 데려와 맡긴 후 그대로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여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임신성 빈혈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어지러운 것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자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래된 기억에서 이 목소리와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선정?
어?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최지연. 제 이름을 말했어요. 역시나 맞았어요. 얼굴이 다소 통통해져서 몰랐지만 기억이 났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옛날이랑 똑같네. 결혼은 언제 한 거야? 제가 질문하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미안해.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쉬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나 미혼이야. 헉. 미혼?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물어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아픈 사람 놔두고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저는 택시를 잡아 선정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미혼모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텐데. 예전처럼 뭐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봐봐. 나중에 연락 오면 그때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이 맞아요. 임산부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선정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정이는 저보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려준 곳은 병원이었어요. 미안해. 이런 곳에서 보자고 해서.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선정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었어.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미혼이라고 했던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 뒤가 충격이었어요. 아이 아빠는 문제가 아닌데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유방암에 걸렸거든. 배를 애틋하게 문지르며 선정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선정이는 속사정을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얼마 후 그 친구가 행방불명되었단 거였어요. 결국엔 아버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데 큰 금액이라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과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빚 갚는 걸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출산 후에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지만 유방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율이 높아서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할지 알 수 없다네요. 그래서 키울 환경이 안 되니 보육원이나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이야기를 듣다가 옛날에 선정이가 해준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선정이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었거든요. 아마도 선정이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내가 키우진 못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이겨내고 꼭 데리러 갈 거야. 배를 애틋하게 쓰다듬는 모습이 마치 성모 마리아 같았어요. 저는 선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와줄게. 꼭 치료도 잘 받고 힘내야 해. 지금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무사히 아기 낳을 생각만 하도록 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격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선정이는 눈물 글썽이며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선정이와 병원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정이가 낳은 아이의 위탁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더구나 입양도 아니고 위탁부모니까. 알고 있어. 하지만 선정이가 완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친했던 친구가 키워준다면 심적으로 많이 안심될 거야. 무엇보다 삶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는 대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절차 알아봐. 남편의 허락과 함께 우리 부부는 선정이의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선정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몸조심히 아이만 낳으면 나머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줬어요. 선정이도 우리가 위 부모가 되는 것이 든든하다고 말해줘서 남편과 함께 절차 밟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정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선정이는 모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몸은 어때? 모유를 먹이면서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유를 줄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모유는 안 되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나중에 꼭 데리러 와야 해. 알겠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말했어요. 선정이는 아이를 안은 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부부는 선정이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선정이는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룰 성, 크게 이루고 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지만 신생아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는 첫날부터 바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육아 관련 영상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육아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상담도 했는데 아기마다 달라서 딱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며 저를 도와준 덕에 어떻게든 버텼어요. 대성이의 사진과 동영상은 틈틈이 선정이한테 보내줬어요. 영유아를 동반한 병문안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대성이에게도 선정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직은 못 알아본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100일이 지나가면서 육아도 제법 수월해졌어요. 선정이는 수술을 잘 끝냈다고 했고 항암제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했어요. 저는 선정이와 대성이에게 똑같은 모자를 뜨개질해 주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둘에게 좋은 커플룩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정이의 퇴원이 결정됐고 돌을 넘긴 대성이를 데리고 저는 서둘러 선정이에게 갔어요. 선정아, 퇴원 축하해. 대성아, 엄마가 드디어 퇴원했네.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자. 하지만 항상 저와 함께 있어서인지 좀처럼 선정이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어요. 당황하는 저에게 선정이는 너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뜻하니까 괜찮아.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무렴, 내가 약속했잖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꼭 치료 잘 받고 약속 지켜야 해. 선정이는 아이를 만지며 약속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이대로 선정이가 순조롭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뼈로 전이된 암이 발견돼서 다시 입원해야 했어요. 하지만 선정이는 절망하지 않고 대성이를 생각하며 힘든 치료를 견뎌냈어요. 몇 번이나 입퇴원을 반복한 선정이는 대성이를 생각하며 잘 치료받겠다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베란다에 있는 꽃에 물을 주려 창문에 다가갔을 때 밖에서 우리 집을 뚫어져라 보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1층에 살아서 지나가며 쳐다볼 순 있지만 집 앞에 서서 계속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 핸드폰을 들고 창문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저희 집에 볼 일 있으세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가까이 내밀었어요. 아들 데리러 왔어요. 제 아들 돌려주세요. 네? 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남편이랑 둘만 살고 있는데요. 저는 박재호라고 하는데요.
선정이가 낳은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돌려달라니?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만 살고 애는 없어요. 그 전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집안대대로 남자한테 회사를 물려주는데 제 아내가 딸만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필요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후계자가 필요해서 아들 데려가겠다니요?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제가 듣기로는 선정이가 임신하자마자 잠수 타셨다면서요? 그래놓고선 무슨 염치로 여기라요.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호적에 올려서 정식으로 아들로 키우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집에 여유도 있으니까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잖아요. 걱정 안 끼치게 잘 키울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섭섭지 않게 살해할게요. 참나, 살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선정이한테 사과가 먼저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여기 없어요. 이미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선정이는 어딨어요? 저기요. 적당히 하세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어딨는지 알면 뭘 어쩔 건데요? 소송이라도 할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세요? 그런 거 아줌마랑 얘기할 거 없고 여기 없으면 선정이 찾아가면 되죠. 어딨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선정이는 8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 반년 전부터 재발 가능성이 낮아져 대성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버지 빚도 해결이 됐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가정을 깨뜨린다면 정말 천벌받아 마땅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뭔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 이 남자가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남편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 대표이며 사정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어쨌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소송해서라도 아들을 꼭 데려와야 합니다. 근데 소송당하는 건 당신일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소송을 왜 당합니까? 당신네 회사가 외국인들 고용해서 돈은 안 주고 계속 일 시킨 거 모릅니까? 게다가 미성년자들도 있고 여권도 뺏은 걸로 아는데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당신이 뭔데 내 회사를 욕해? 생사람이라뇨? 본인이 잘 아실 텐데 시치미 떼시네. 재판 준비 거의 다 끝나서 조만간 법원에서 등기하나 갈 겁니다. 집에 계시다가 잘 받으세요. 남편은 변호사인 친구를 도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노동 관련해서 의뢰를 받는데 신의 장난인 건지 우연히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땡땡 회사에 관해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소송을 걸던 말던 알아서 하고 나는 아들만 되찾으면 돼. 사리사욕 채우고 버려놓고선 뚫린 입이면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지 알아? 양심이 있으면 평생 숨어서 살아야지. 양심에 털난 것 같으니라고. 깜방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제가 이렇게나 화낼 수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동네방네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남자는 임금체불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요. 걱정했지만 선정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대성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어요. 가끔씩 놀러오면 어색함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멀리서 이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3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던 저는 남편을 만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해 달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 데이와도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세 명이 함께 살게 되면서 저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방 깨달았어요. 애초에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아이를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데이는 중학생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저와 아들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때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무뚝뚝한 대답이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이 무렵에 저희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애썼어요. 저는 제 자신을 올가매고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을 다독여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나도 내가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불안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기분이 드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정말로? 당신도 그렇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사를 끝낸 아들은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자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원래도 저랬어. 사춘기라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친근하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로서 아들이랑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 때문에 저러는 것 같아서 답답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괜히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억지로 해서 된다면 그건 진짜 가족으로 볼 수 없잖아. 확실히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억지로 친한 척하는 건 가족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지내자. 데이도 사춘기라서 나름대로 많이 힘들 거야. 누구나 사춘기는 다 겪잖아? 짜증내거나 화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마음 편하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를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당신 말이 맞아. 고마워 여보.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압박감 같은 것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들과의 거리를 무리하게 좁히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어요. 아들은 저와 둘이 있을 때보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말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질문하거나 담소를 나눌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남편이 옆에 있을 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알찬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좁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아들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 뒤로는 계속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가끔 얼굴을 보러 왔어요. 저에게 따로 연락하진 않지만 남편에게는 언제 집에 올지 미리 연락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반찬들을 해놓고 아들이 오는 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회인이 되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게 된 아들은 저를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아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세요? 저는 처음 말을 들었을 때는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들이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고 그런 욕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돌아올 때마다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무시했어요. 그것은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어머님, 어쩌다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얼마나 별로였으면 총각들은 안 데려가려고 했나 봐요. 아들과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남편이 없으면 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는 남편과 아들이랑만 대화하려고 하고 마치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한데
며느리까지 저를 이렇게 대하니 저는 심하게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곧 60세가 되는 남편은 폐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줘서 괜히 병세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62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깊은 슬픔에 빠진 저에게 아들이 건넨 말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남처럼 지내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신없이 지나간 며칠간의 피로가 몰려왔을 때 아들은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서 있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아들 부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여전히 아들 부부와는 연락두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 지내는 따뜻함을 잊어버린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이 전한 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시간 동안 방치해둔 핸드폰을 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전화를 한 건 아들이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수십 통의 전화를 하다니. 짐작 가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인지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폐암 걸려서 수술하기로 했어. 뭐? 남편과 같은 병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 제 불안감을 자극했어요. 암이라고 들었을 때 정신없는 와중에도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저를 싫어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떠오른 말 중에 가장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골라서 말해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요새 의술도 엄청 발전했고 34살이면 아직 젊잖아. 체력도 있을 거고 수술하면 분명 좋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만 믿고 좋은 것만 생각해. 네. 고마워요, 엄마. 지금까지 저에게 의지한 적도 없었고 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저를 찾은 게 조금은 불경스럽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들은 고맙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나중에 병문안도 갈 테니까. 입원하면 병실도 알려줘. 며칠 후 알려준 병실로 가보니 아들은 1인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은 넓고 1인실 중에서도 특실인 것 같았어요. 몸은 좀 어때?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프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요.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웃었어요. 그리고 안부를 더 묻고 난 뒤 이 방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인실 했는데 일반 1인실은 자리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특실로 한 거죠. 푹 쉴 수 있고 특실이 좋아 보이긴 하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제게 병원비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수술비, 입원비 외에 VIP 1인실 요금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들 부부는 며느리가 주부인 탓에 생활이 여유롭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아들은 가뜩이나 체력적으로 지쳐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지친 듯 눈물을 흘리며 제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그동안 남처럼 대하고 말한 거 죄송해요.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게 가족은 엄마밖에 없어요. 염치 없이 죄송한데 병원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어. 이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내도록 할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지금은 마음 편히 쉬는 게 최선이야.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힘들어 보이는 아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어요. 정말이죠? 이제 푹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이지. 소중한 아들이 수술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직 그 정도 여유는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길에 원무과에 들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음 날도 병문안을 갔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아들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던 저희 희망은 처참히 무너졌어요. 남은 들어오지 마세요. 병실에 들어가자 먼저 와 있던 며느리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제 왔었을 때 아들이 날 가족으로 생각한댔어. 가족은 나밖에 없다고 고맙다고 했어.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답답해서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대희야, 어제 엄마 보고 가족이라고 했잖아. 왜 아무 말이 없어? 믿고 의지할 건 엄마밖에 없다고 병원비도 부탁했잖아. 아, 시끄러워. 그걸 믿었어요? 그냥 병원비 좀 부탁하려고 연기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말해야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아들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지 팔짱을 꼈어요. 고작 수술비 좀 내준 걸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착각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나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착각이었던 건지. 너무 비참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한마디를 했는데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쓸데없으니까 나가요. 안 와도 되는데 귀찮게 왜 또 온 거야? 병원비 대납에 대한 감사 인사도 없었고 가족이라고 한 것은 저에게 병원비를 떠넘기기 위한 속임수였고 며느리의 말과 아들의 쓸데없다는 말들은 제 슬픔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이런 놈들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죠. 또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요. 다시 남처럼 지내면 되니까 알아서 잘 살펴가세요. 그래, 너희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알겠어. 너희랑 가족으로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제 영원히 안녕. 그거야말로 바라던 바예요. 평생 혼자서 외로운 여생 보내세요. 이런 놈들과 가족이 되려고 안간힘을 쓴 제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연기에 속아서 병원비를 내준 게 후회됐지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수화기 너머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들은 엄청 짜증난 것 같았어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한 거 너잖아? 시끄러워요. 애초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겨우 퇴원할 수 있게 됐는데 또 병원비가 청구됐어. 왜 다 안 내고 간 거야? 아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냈기 때문에 자신은 1원도 안 낼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건 원무과에 다 냈어. 근데 왜 불만인 거야? 그럼 왜 또 병원비가 나온 거예요? 병원비 내주기로 했으면 다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심껏 약속한 건 지키세요. 내가 대납해주겠다고 한 건 그때 나온 병원비만 말한 거야. 지금 나온 것까지 다 내주겠다고는 말한 적은 없어. 뭐요? 그때 받은 병원비는 지난달 거였어. 그러니까 퇴원하면서 나온 거는 이번 달뿐인 거지. 월 단위로 끊는 거 몰랐어? 그렇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분명히 병원에서 다 설명해줬을 거야. 나한테 병원비 다 떠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랑 남으로 지내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결할 거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 전액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퇴원할 때 수납해야 하는 건 내가 내주려고 했었지. 근데 나보고 필요 없다며? 이제는 가족도 아닌데 내가 굳이 내줄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와서 병원비 내요.
병원비만 내주면 앞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줄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릎 꿇고 빌어도 부족할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이젠 분노가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랑 가족할 바에 혼자가 낫다고 다 말해줬잖아. 벌써 까먹었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해도 아들은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정말 필요 없어요? 혼자서 살면 나중에 더 늙었을 때 상대해줄 사람도 없을 테고 일도 안 하면서 돈 떨어지면 후회하실 텐데요? 아,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일하고 있거든. 거짓말 하시네. 예전에도 아빠가 벌어주는 걸로 살았고 지금도 아빠 유산으로 사는 걸로 아는데 뭔 일하는 척을 하세요. 다 들킬 거짓말을 뭐하러 하세요. 진짜인데? 내가 집에서 안 나가는 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작가니까.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곧 어떻게 믿냐고 소리쳤어요. 한 번도 글 쓰는 거 본 적 없는데요? 당연히 못 받겠지. 너랑 지낼 때는 안 썼으니까. 그때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했었거든. 근데 지금 널 보면 그런 게 다 헛수고였던 것 같다. 정말로 작가예요? 근데 책이 팔려야 작가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촌스럽게 누가 본명을 쓰니? 필명이 따로 있지. 그리고 책이라는 건 한 권만 잘 써도 충분히 먹고 살아.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인들만큼은 통장에 찍히니까 나는 만족해. 논리적으로 대답해주자 아들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자 저는 이제 더 할 말 없지? 전화 끊는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빠 돈 노리고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진작에 엄마가 돈 버는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 그럼 더 할 말 없지? 잠깐만요. 엄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제게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엄마가 원한다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인 나를 남이라고 무시하고 병실에서 내쫓은 게 누구였더라? 그건 나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으려니깐 너도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하고 전부 차단했어요. 그 후 모아둔 돈을 싹싹 긁어모아 남은 병원비를 낸 아들은 퇴원 후에도 암 재발 방지를 위한 통원 치료를 하며 돈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은 바닥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자 며느리는 희망이 안 보였는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바람나서 만난 남자의 아내에게 들켜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했다고 해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같이 산다고 해요. 사랑도 없고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둘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편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만 쓰게 됐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밝은 분위기로 좋은 작품을 쓰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편집자나 독자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이 떠나고 나서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